네, 안녕하세요. 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건축문화유산연구실의 강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고대 건축 복원과 디지털 기술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 강연 부탁받을 때 우선은 그냥 디지털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강연을 할까 그러다가, 사실 이게 그냥 복원, 이제 고대 건축 복원에 사용된 기술 이렇게만 얘기하면 저희가 고민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럼 고대 건축 복원 얘기부터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오늘 강연은 한 반이 그냥 고대 건축의 복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화유산계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디지털 기술하고 만나서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해서 발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의 건축유산 복원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고대 건축 복원 사업 이렇게 꼽는 거 혹시 아시고 계시는 게 있나요? 복원이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원화성이요? 수원화성. 예, 그걸 복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한국 전쟁 이후 이제 60년대, 70년대 들어서 보수정화 사업으로 진행됐던 게 있긴 한데요. 예. 지금 사실 제가 한국의 복원으로 제일 이제 중요하게 획을 긋는 사업으로 가져온 게 경주의 불국사 복원입니다. 불국사 복원은 1969년에 이제 시작돼서 73년까지 진행된 복원공사인데요. 지금 혹시 문화재 보존의 역사에서의 문화재 관리국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좀 아시나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재 보존에서 저희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시기. 그 이유가, 혹시 문화재 관리국이 몇 년도에 설립되셨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문화재 관리국. 1945년 광복되고 나서 사실은 미 군정 시기 거치고 이러고 막 하면서 사실은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못 쓰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1960년에 되게 중요한, 한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60년대. 5.16. 예, 5.16 박정희 대통령, 당시는 군사혁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군사 쿠데타로, 지금은 군사 쿠데타로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 그게 5.16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그해 10월에 문화재관리국이 60년도에 되고요. 그 이듬해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됩니다. 61년에 문화재보호법 제정되고, 그 다음에 사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이게 되게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그러긴 했지만 문화재에 대한 관심들이 있고 그러면서 69년도에 이제 이 불국사 복원을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69년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해서 불국사 복원들이 진행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7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해서 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하고 69년도에 이 복원공사, 이건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요거 이제 조금 좀 숨겨진 역사를 말씀드리면, 197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관광종합개발계획 이런 거 지시하고 나서 이 보고서가 71년도에 바로 나와요. 되게 빠르죠. 사실 군사정권 시절에 이게 되게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던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되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당시 여기 이제 문화재관리국에 계셨던 분, 지금 문화재관리국장도 하시고 했던 정재훈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회고록에 의하면 1960년대 후반부터 경주에 대한 어떤 보존, 복원 이런 거에 대한 계획들이 진행돼서 69년에 아까 불국사 복원 할 무렵에 이미 이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관련된 어떤 틀들이 만들어지고 보고가 되고 하다가 이제 71년도에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당시에 이건 이제 이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 이런데 보고서에 그냥 수록됐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사항 이렇게 수기로 그냥 해서 이게 내려가면 그대로 이제 해서 진행되고 하는데, 이 당시
불국사 복원을 계기로 해서 고대 건축의 복원들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때 안압지 건물들 이후에 그 다음에 그 경주 지역의 이견대 뭐 이런 것들이 복원들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60년대 후반 7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고대 건축의 복원이 시작되는데 아까 불국사 이제 많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불국사에 복원된 건물들은 사실 거기가 통일신라 시대의 건물들이 아니고 그 터에 조선시대의 건물로 그냥 사실은 거기에 중창 개념 비슷하게 그냥 들어간 거여서 지금 최근에 이제 고대 건축 복원 관련해서는 조금 그거에 대한 이슈들이 제기된 바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뭐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되게 아까 저 화성행궁 말고 수원 화성도 말씀하시고 뭐 그랬는데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유적에 대한 보수정화 뭐 이래가지고 사업들이 있고요. 당시에 그때 주로 이제 그 관심의 대상이 됐던 문화재들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충, 효 뭐 이런 거랑 관련된 유적. 예, 그 당시에 이제 남북한 대치가 뭐 심하던 상황에서 한국의 호국 정신을 뭐 선양하고 그런 유적들에 대해서 되게 이제 해서 이 현충사 이런 것도 그 당시에 막 진행이 이제 그 정화 사업해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이 정정 건물 이것도 당시에 새로 짓는데 정정 건물을 복원이라 그러면 그렇고 짓는데 당시에 보면 이거 도면 보시나요? 콘크리트로 지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 보면 여러분들 뭐 그것도 아시겠지만 광화문도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광화문 복원한다고 해서 하고 나서 철근 콘크리트로 짓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막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복원들이 그 논의된 거에 되게 또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궁궐 복원들이 진행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980년도에 82년 창경궁 정비계획 수립하고 발굴조사하고 여기 85년부터 중공공사라고 해서 이 당시 참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복원이라는 용어를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고증이 막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복원하려고 그러면 고증 뭐 이런 거 해서 그 복원 이게 충실히 고증된 거야 뭐 이런 논란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전통적인 개념을 쓰자. 전통사회에서는 중창 중건 해오지 않았냐. 그리고 중건. 근데 사실 이게 문화재 지역에서의 중건 이거는 사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과거에 문화재로 인식되기 이전에 중수중창을 하던 거랑 이게 문화재로 인식된 상태에서의 중수중창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경복궁이 대형군식이 중창되잖아요. 이제 임난 때 뭐 훼손됐다가 그러면 그 당시에 중창할 때 대형군이 중창하고 할 때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태조시기 그 초기에 소실되기 이전에 이 건물들이 어떻게 됐었으며 그 당시에 양식은 어땠으며 뭐 이런 고증들을 하고 했겠어요? 그냥 그 터의 기능을 회복하는 건물들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창경궁이나 이런 데 여기 발굴조사하고 뭐 이런 거 진행하면서 갔다 그러는데 거기에 중건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기능을 회복하는 복원공사를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문화재적 관점에서 보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식의 공사들이 여기 이제 80년대 막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들어서 경복궁이 복원되기 시작하고 뭐 이래서 지금도 5대궁 복원정비 사업이 계속 들어가죠. 몇천억의 돈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 궁궐 복원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에 보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문화재 훼손을 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일제강점기에 그냥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뭐 수리를 하거나 했던 거는 되게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뭐 훼손하자 뭐 이런 의도는 없었던 걸로 보고 있는데 되게 의도적으로 훼손했던 게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게 뭐냐면 궁궐하고 성곽이에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어떤 정치 권력들, 어떤 세력의 되게 상징적인 아이콘들이어서 우리 일제강점기에 보면 궁궐을 의도적으로 훼손해서 경복궁 이런 거 1910년에 막 다 헐어갖고 막 하고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전락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1980년대 이후의 궁궐의 복원은 일제강점기에
의도적으로 회철된 그것들을 다시 민족 정기를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이기는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진행되는데 요 복원은 또 조금 아까 고대 건축의 복원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아까 불국사 복원 이런 거랑 왜 다르냐면 얘는 지금 보통 복원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발굴 조사를 하고 나서 발굴 조사한 자료 플러스 일제강점기에 보면 이 궁궐이 회철되기 이전에 사진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들을 통해서 이 건물들을 하는 뭐 그런 것 복원하는 거여서 제가 이제 뒤에 되게 이 고증을 하는 데서의 사료의 문제들을 말씀드릴 텐데 한번 지금 궁궐 복원은 아까 그런 자료들을 해서 했다는 정도를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경복궁 복원 뭐 해서 계속 처음에 이렇게 돼 있던 거 사실 아까 제가 민족 정기 회복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조선총독부 진짜 의도적으로 여기 지금 조선의 정궁 경복궁의 앞을 틀어막았던 것들을 그때 김영삼 정부 시절에 요거 이제 철거하고 여기 이제 앞에 회복하고 하는 공사들을 진행한 거죠. 아까 제가 철근 콘크리트 문제 말씀드렸는데 이 광화문 뜯었던 게 여기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던 부재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기까지 1990년대 정도까지는 복원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이제 아까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이게 아까 고증이든 그러니까 문화재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이렇게 크게 충분히 된 상태에서 진행된 건 아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1990년대에 되게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1990년대를 어디 이제 문화유산 강의 가면 얘기하는데 1990년대는 우리가 한국에서 해방 이후에 문화재 보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시기라고 해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요. 우선은 1988년 올림픽 뭐 이런 거 해서 한국이 되게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제 한국이 좀 먹고 살만해지고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는 시기여서 그 이후에 막 문화재 향유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저희 전에 청장님 하셨던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뭐 이런 게 나와서 그 전까지는 잘 그런 게 없다가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그 책 들고 막 유적도 답사하고 막 하는 것도 나오고 당시에 또 이제 세계유산 등재도 그때 1990년대 중반에 돼요. 1995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계유산들이 등재되면서 그 당시까지 보존에 대해서 그냥 국내에서 이제 해오던 대로 하다가 세계유산 등재할 때 되면 그런 게 있거든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내면 등재 신청서 그걸 들고 이제 외국 전문가들이 와서 그동안의 보존 혹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보존의 흐름, 보존의 그런 뭐 이론들을 접하고 우리 거를 국제적인 어떤 기준에 맞춰서 다시 보는 계기들이 됐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뭐 하여간 1990년대는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되게 과학적 보존도 막 되게 들어오거든요. 과학적 보존은 왜 들어오냐면 막 구조안전진단 이런 저희 건축 분야에서는 정밀안전진단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게 당시에 1990년대 중반에 되게 한국사에서 큰 사건들이 몇 개 있었죠.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그러면서 일반 건축 쪽에서도 막 구조안전진단 하고 하면서 막 구조안전진단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1990년대는 되게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고대 건축과 관련돼서 되게 또 주목할 만한 변화로 제가 꼽는 게 이겁니다. 지방자치제 도입. 1990년대 중반에 지방자치제 도입으로 인해서 민선자치단체장을 선발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 앞에 보셨던 복원들은 어때요? 대통령의 지시 혹은 아까 궁궐 뭐 이런 것들은 다 국가 주도의 보건 정비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제 생기면서 이제 민선자치단체장이 공약 사항을 내걸고 지방에서도 지방의 주요 유적들에 대한 보건 정비의 요구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저는 또 그걸 그렇게 표현하긴 합니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국가 주도의 보존에서 지방과의 협력 보존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 당시에 이제 보면 이제 아까 고대 건축 유적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이게 되게 이제 요 흐름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주요 유적에 대한 활용을 위한 보건 정비 등 사업 추진대에서 지금 황룡사, 미륵사, 정림사 뭐 이런 것들이 2000년대 들어서
모두 다 보건정비 사업들이 지방에서 막 추진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96년부터 근무를 했는데 2005년에 이제 황령사 보건정비 사업 시작될 때 거기에 이제 사실은 좀 담당으로 해서 하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한 20년간이에요. 저 황령사 연구를 하고 있고요. 미륵사는 2008년도에 이제 미륵사 보건정비 하자 뭐 이래서 또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사업도 지금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건축 복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까 저런 흐름 속에서 생겨나면서 이제 어떤 요구들이 생겨서 그 다음에 이 뭐 관악, 환영, 행궁 등 이제 지역 대표적 유적들도 막 복원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실제 1990년대 이후에 실질적으로 막 실물 복원들이 진행됐죠. 그래서 이거는 지역에 되게 중요한 유적들이 복원된 거예요. 이 발굴하고 난 뒤에 다 이제 실물 복원으로 이렇게 다 남한산성 행궁도 복원되고 수원화성 행궁도 복원되고 주요한 뭐 제주목국 간화지 이것도 다 복원되고 그 강릉 객사가 있는 이 강릉 대도부 이것도 다 복원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요게 이제 2000년대 초중반 상황인데요.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저건 실질물 복원된 것도 있지만 사업으로도 지금 막 추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황령사 미륵사 했던 거 뭐 빼고 중요한 사업들만 쭉 나열한 겁니다. 경주 월정교는 막 이게 조사하고 뭐 연구하다가 실제로 복원이 됐어요. 그다음에 황령사 구축목탑도 저희 황령사 연구하면서 구축목탑도 복원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지금 BIM 설계까지만 끝내놓고 지금 모형만 만들어 놓은 상태로 지금 있는 상태고요. 경주 동궁과 월지, 그 안압지 뭐 이런 것도 건물 복원 뭐 이게 나와서 쭉 진행들을 하는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제 요게 연구들이 진행되다가 이 월정교 복원된 거 외에는 나머지는 사실 실물로 지금 연구들은 축적돼 가고 있는데 실물로 복원된 거는 드뭅니다. 그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겠는데 요거 정림사지, 뭐 공산성 요것들이 한 2010년대 중반 이후에 뭐랑 걸리기 시작하냐면 아까 제가 국제적인 보존 원칙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뭐 이런 거기에서 아까 이제 그 되게 걱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유적의 복원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걱정하던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해서 그 대표적인 게 동궁과 월지 복원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다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특히 이제 세계유산 지역에 있는 위원회에서 그 실물 복원에 대해서 제동을 좀 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실물 복원하면 그 남아있는 유적 유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진정성을 훼손하거나 되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2010년대 중후반 이후로 이 전략이 바뀌기 시작한 게 우선 디지털 복원 쪽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우선 디지털은 유적 유구에 대한 훼손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사업들이 전부 이제 디지털 복원 쪽에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고증했던 걸 가지고 BIM 설계를 해보고 설계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실물 복원은 조금 미루더라도 우선 그걸 가지고 디지털로 한번 하자. 그래서 여기 엊그제도 여기 공산성 지금 왕궁유적 그 회의를 다녀왔는데 왕궁유적에서도 디지털 복원한 거 가지고 검토 회의를 하는데 뭐 갔다 오고 뭐 그랬거든요. 하여간 그런 분위기로 2000년대 바뀌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디지털에 대해서는 지금 2010년대 이후 뭐 빠르면 2000년대에 들어서 되게 이제 실물 복원을 대체하는 되게 수단으로서 지금 되게 많은 사업들이 거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복원과 관련된 아까 이제 국제적인 어떤 원칙과 1990년대 이후 세계유산 등재 과정 이후에 좀 조하면서 문제 제기들이 됐다. 근데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하려고 이 복원과 관련된 국제적인 인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자료들을 만들었어요. 우선 이거 좀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양에서 보존 원칙이 정립되고 하는 거를 꼽을 때 19세기 중반, 1800년대 중반에 요 레스토레이션 vs 엔티 레스토레이션 논쟁 이거를
이제 번역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복원 반복원 논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수복 반수복 논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논쟁이에요. 얘가 지금 그 20세기 현대 보존론의 되게 어떤 근간을 이루는 그 어떤 논쟁의 출발점이 됐던 논쟁이에요. 얘가 뭐냐면 양식적 수복이라는 것과 그에 대한 반발로서의 보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건물이 있어요. 건물을 수리하면서 이 건물을 복원해서 수리하는 거를 그러니까 수리가 맞다라고 하는 거랑 그거 잘못됐다. 그거 그냥 있는 그대로 두는 게 맞다.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논쟁이에요. 이게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거 말뜻이 이해되세요? 이거는 이제 양식적 수복을 주장했던 프랑스의 비올레 루딕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수복, 이 레스토레이션을 이제 아까 제가 복원 또는 수복 혹은 진짜 그냥 개념적으로 하면 그냥 수리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그 훼손된 거를 회복하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결실된 부분을 부분 복원하는 개념이거든요. 레스토레이션이 회복시키다의 개념인데 그걸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수복이란 어떤 시대에도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건물을 완전한 상태로 복위시키는 일이다. 이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되게 어렵죠. 이거는 사실 그냥 양식적 복원보다도 더 사실은 고전적인 미학 개념에 기반한 이론인데요. 이게 그런 거예요. 고딕 건물을 복원해요. 그러니까 고딕 건물이 있어요. 이걸 수리를 하는데 고딕 건물에는 예를 들면 얘가 이제 르네상스 시기를 거치고 그 후 뭐 바로크 뭐 이렇게 시기들을 거쳐왔을 거 아니에요. 거치면서 건물은 사용되면서 예를 들면 르네상스 시기에 어떤 게 뭐 부과되기도 하고 뭐 변형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면 고딕 건물이 있으면 고딕 건물이 갖고 있는 이게 예술 작품으로서는 하나의 완전한 전체로서 고딕의 완전한 이상적 부분과 전체가 다 갖춰진 이상적인 형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딕의 이상적인 형태. 그거를 예를 들면 르네상스 시기에 했던 거 이런 거 다 띄어내고 그걸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건 되게 극단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요. 이거 우리 이제 원형 얘기 혹시 문화재에서 원형 보존 얘기 들어보셨어요? 원형을 보존해야 돼. 그럴 때 원형 얘기하면 그러면 뭐 창건 당시 뭐 이렇게 해가잖아요. 이건 창건 당시 모습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창작자도 이 고딕의 이상적인 형태를 이해를 못해서 부분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회복시키는 걸 얘기를 해요. 하여간 이런 거로 이제 어떤 거를 회복시켜서 하나의 완전한 형태로 만드는 걸 주장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이런 거예요. 야, 이게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그걸 제거하고 완전한 형태로 복구하는 게 가능한가? 그러면서 그것은 가짜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거는 가짜다. 복원 부분적으로 그런 식으로 네가 어떤 양식적인 형태를 추정해서 복원하는 건 가짜다. 지금 요 가짜다 하는 개념, 이 역사적 진실성의 파괴에 대한 반대, 요게 나중에 보존의 중요한 현대 흐름이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까 부분을 복원하고 하면서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걸 복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에 대한 복원에 대한 아까 이 역사적 진실성에 대한 개념이 되게 복원해서 서양에서는 중요한 개념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64년도에 되게 이제 국제적으로는 중요한 헌장인 베니스 헌장 할 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수복 과정은 추정이 시작되는 곳에서 반드시 멈춰야 하며 이게 되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추정이 시작되는 곳에서 멈춰야 한다. 이것도 말이 어렵죠. 해석이 되세요? 추정이 그럼 도대체 복원할 때 어디서 멈춰야 돼? 그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이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유명한 라오컨이라는 이제 조각 복원에서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조각도 이게 조각물이 이렇게 막 팔다리 떨어진 채로 이렇게 나오면 그것들을 이렇게 복원하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르네상스 이후에 되게 수집가들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 조각이 이렇게 잘라진 채로 나왔어요. 팔이. 얘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추정이 시작되는 곳에서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팔이 있는데 팔이 잘렸어요. 그러면 잘린 부분에서 나머지 연결돼서 부분, 뭐 이런 인체 비례나 이런 걸 통해서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손은 복원 못하네요. 손은 꺾였을지 폈을지 주먹을 쥐었을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복원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요만큼 요 팔뚝까지 복원할 수 있는, 이 의미예요. 그 이제 다시 우리나라 유적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나라 황룡사지를 복원해요. 제가 황룡사지 복원 사업을 해요. 황룡사지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예, 기단돌 몇 개, 초성 몇 개. 그러니까 얘네의 복원의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발이 출토됐어요. 예, 발을 갖다 놓고 와, 이 사람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이거를 복원, 서양 애들이 그렇게 생각. 예, 복원을 불가능한 거네. 니들 왜 복원 그걸 하지?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근데 서양에서도 복원이 사실은 이제 아까 베니스 헌장 나오고 말했는데 복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얘네들 이제 이건 독일에서 드레스덴 선언이라고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세계 2차 세계대전 거치고 뭐 이러면서 막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기념물들이 파괴됐잖아요. 이 파괴된 기념물들에 대한 복원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는데 이게 독일, 상징적이죠. 폭격으로 많은 기념물들이 무너진 국가에서 되게 어떤 도시의 중요한 유적이나 기념물들을 복원하고자 하면서 독일에서 주관해서 이 리컨스트럭션, 아까 레스토레이션 말고 리컨스트럭션에 관련된 이 모니먼트, 리컨스트럭션 오브 모니먼트 디스트로이드 바이 워 이런 거를 주관을 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복원을 논의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드레스덴 선언을 내는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복원은 반드시 파괴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한 신뢰성 있는 기록을 근거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이건 뭐예요? 신뢰성 있는 기록은 또 뭐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 쌍봉사 대웅전이 1984년에 신도부지로 했는데 이 전에 실측도면이 있었어요. 실측도면도 있고 사진도 있고. 이거를 이제 그때 불나고 나서 이게 수습했던 건데 이렇게 됐던 거를 이 도면이나 이런 거 근거해서 이렇게 복원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문화유산 지정은 해제됐습니다. 예, 보물이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드레스덴 선언문에서 그 복원 얘기했지만 걔네들이 복원된 거를 문화유산으로 안 쳐요. 예. 지금 그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금 예를 들면 평성궁을 지금 복원해서 지금 세계유산 지역에 평성궁을 하는데 그 복원 사업은 예를 들면 문화청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국토건설청 뭐 이런 데서 공원 사업의 일환 뭐 이런 걸로 쳐서 복원하는 걸로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복원의 개념이 동서양이 지금 이렇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고고유산 쪽에서 복원해서 되게 걱정하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남아있는 고고학적 증거에 대한 파괴, 이거를 되게 걱정을 해요. 아까 불국사 복원 보셨죠? 불국사를 발굴하고 나서 복원을 했는데 그러면 복원할 때 그 고고학적 유적이 존치돼 있었을까? 사실 이제 서양에서 걱정하는 거는 그런 복원 공사를 통해서 그 고고학적 유적이 훼손되는 거에 대한 걱정들을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아까 디지털 쪽에서도 이제 세계 국제 원칙에서도 그 시각적인 그 어떤 그 뭐 디지털에 의한 복원 뭐 이런 것들을 추세로 받아들이고는 있어요.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 이제 아까 고고학적 유적의 이제 유구 보존 말고 그러면 시각화에 대해서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칙을 만들자 그러면서 했던 게 세비야 원칙이라고 2011년도에 한번 초안이 발표되고 2017년도에 이제 다시 한번 개정되면서 이 이코모스 총회에서 비준됐던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컴퓨터 기반 시각화는 우리가 과거에 존재했다고 하면 이런 건물 이걸 복원하거나 재창조한다. 이 재창조라는 얘기도 들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뭐 이걸 하는데 이 사업은
무엇이 진짜인지, 진실한지, 진정한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던 게 이제 디지털 복원에서 걱정하는 게 뭐였냐면, 야 이게 이제 복원 뭐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복원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진짜 역사적 진실로 믿는 거, 이게 되게 진실로 믿을 만한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되게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동아시아에서는 아까 1990년대에 그 이제 세계유산 등재할 때 지금 그 아까 크게 문제됐던 게 복원 쪽하고 그 다음에 수리 쪽에서 해체 수리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복원 쪽에서는 이제 동아시아 쪽에서 막 대응 논리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걸 보여줘요. 이제 야 니들 유적은 이렇지 않냐, 니들은 아까 뭐 이렇게 그거 안 해도 이 복원 이렇게 유적지에 가면 볼 게 있지 않냐, 근데 우리는 가면 이렇다. 이게 저 황룡사예요. 황룡사를 멀리서 보면요 그냥 넓은 공터.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동아시아 목조건축문화권에서 이런 걸 보여주면서 야 복원할 수밖에 없다, 여기다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실제 아까 중국이나 일본들은 실물 복원들을 진행했고요,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까 하는 그 이제 디지털 복원 뭐 이런 것도 병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유구보호 쪽에서 조금 발달한 걸 말씀드리면, 이거는 일본에서 야쿠시지 약사사라고 나라에 있는 데인데, 얘네가 1970년대 80년대부터 복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까지는 이 유구보호 개념이 없어서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이 철근 콘크리트 막 기초 집어넣고 그냥 초석 유구만 보호하고 막 했어요. 그러다가 아까 1990년대가 지나면서 아까 세계유산 막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도면을 보시면 되게 좀 특징적인 게 있죠. 요 보이는 거 보이세요? 얘가 이제 발굴했을 때 토층이에요. 얘를 놓고 요 위에다가 얘를 쫙 해서 전체를 보호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복원한다. 이 위에다. 그래 놓고 얘가 틀렸으면 나중에 요거 걷어내고 다시 한다. 아까 유구의 진정성 파괴, 이게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나라 쪽에서는 아직 이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최근에 뭐 복원하고 할 때도 도면을 저희도 이걸 유도를 하는데, 이게 레벨 조정이 좀 쉽지 않거든요. 이 레벨 조정이 쉽지 않다는 얘기는, 이거는 지금 나라 고급구지라고, 이것도 세계유산 지역에 있는 건데, 일본에서 할 때 초석이 있고 여기 이제 초석이 여기 있는데 초석 위로 이렇게 덮었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높아지면 주변 건물이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걸 다 조정을 해야 돼요.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는 문화유산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개념이 사실은 잘 정립돼서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지금 이제 복원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건 중국 예를 보여드립니다. 중국이 일본을 비판했어요. 중국이 아까 저렇게 유구를 뭐 보호하고 위에다가 뭐 하면서 세계유산 지역에 복원한다 그러니까, 야 니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거기에 큰 건물의 하중이 들어가서 거기에 보호층을 두긴 했지만 이게 누르면 유구가 파괴될지 어떻게 알아? 그건 나중에 뜯어내봐야 알잖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지금 복원한 거는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위에 건물 잘 모르니까 현대 건물을 줘요. 그냥 메스만 복원하는 거예요. 메스로 여기에 이 정도의 건물이 있었다를 보여주고, 거기에 얘가 되게 중요해요. 이 발굴됐던 것들을 여기서 다 보여준다. 여기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 뭐 이런 걸로 해서 메스만 복원했습니다. 이게 수당 낙양성 정정문인데, 밖에서 보면 이렇게 진짜 뭐 목조 건물처럼 보이죠.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 여기 발굴됐던 유구를 보고 이 안에 이렇게 하는 걸로 돼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아까 제가 2019년 그 동궁과 벌치 이후에 우리 쪽은 디지털 복원으로 다 가긴 했는데, 저도 이게 황룡사 2005년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경주시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은 압력들을 받습니다. 연구 그렇게 했으면 하나 복원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이런 방식의 여러 가지 좀 논리를 세워서 복원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복원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이런 기술에 대해서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우리 이제 저는 이제 건축 전문가고 복원을 하거나 할 때 실제적으로 이제 고민하던 내용들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 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제일 간단하게는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 회화 같은 거 복원할 때 보면 아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결실 부분들이 있고 뭐 그러면 하고 여기 이제 이런 떨어진 부분들을 사실 여기 요만큼의 채색층이 떨어졌다 그러면 요 구조물에서 이게 구조물이라고 치면 이게 바탕이 있고 안료들이 접착제로 해서 붙어 있다가 이게 나중에 오래돼서 떨어지면 요렇게 훼손되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들을 동일 안료로 채우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요것도 사실 보존 처리하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 접착제 썼던 것들이 지금 2017년도에 벽화 보존 뭐 이거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벽화 단청들에 썼던 보존 과학제가 문제가 된 게 있어요. 보존 처리제로 접착제를 썼는데 얘가 열화되니까 되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줘요.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돼. 얘가 열화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우면서 그러면 되게 안정화시키는 작업만 하면서 얘들을 복원하는 작업들을 진행하는 것. 디지털로 해보거나 디지털로 기록을 남겨놓거나 하는 것 쪽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요거는 회화에서도 요런 그냥 한 사례로 보여드리는 거고 요거는 또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 원 상태는 이래요 지금. 예, 이런데 이걸 이제 모사도로 떠놓거나 할 때 디지털로 얘들을 하나하나 채워서 복원하거나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건 1970년대 80년대 모사도로 했는데 되게 이상하죠. 모사도로 떠놓으니까. 근데 디지털로는 찍어놓고 거기에 채색층을 복원하거나 하는 걸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거는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게 벽체에 있다 보니까 벽체 안에 내부 구조들 있는 단위들로 깨진 거예요. 지금 2000년대 들어서 복원한 것 중에 경주 월정교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하나 개념 설명 안 한 거는 서양에서 아까 복원해서 아까 유적 아까 뭐 파르테논 신전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되게 중요하게 다뤘던 거는 복원에서 그 아나스틸로시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나스틸로시스가 뭐냐면 이게 예를 들면 기둥이 10개의 돌로 돼 있는데 얘가 무너졌어요. 넘어졌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습을 해보니까 7개의 그 기둥을 구성하고 있던 돌이 나왔으면 걔들을 원위치로 돌리면서 신석도 결실된 거 있으면 신석도 집어넣으면서 원위치로 되돌리는 작업이. 그 개념은 걔네들이 복원해서 되게 중요하게 아나스틸로시스 쓰는데 뭐 이런 거죠. 우리 월정교가 발굴할 때 보면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얘들을 하나하나 위치를 찾아서 여기 복원하는 거. 그 다음에 결실된 부분에 돌들은 채워넣는 그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작업했다 치면 여기는 이제 우리 동양식의 복원인 거죠. 그죠? 그냥 건물들을 양식적으로 복원한 거. 지금 역사문화경관 재현 쪽에서도 많이 해서 요거는 2010년대인가 작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제가 연도를 안 적어놨네. 당시에 이 경주 고도에 경관을 하자 그래서 연구 사업했던 연구 보고서 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경주의 중요 그 건물들하고 경주의 도시경관들 보는데 이때도 이렇게 보면 사실 이 디테일로 들어가면 건축 사학자로서 되게 의문 가는 게 많은데 그냥 대충 이 정도 느낌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기존의 아날로그의 현장에서 수복에 지금 하는 방법들을 여기 정리해 놓은 건데 이런 방법들 아까 수복에서 이 퇴락하거나 변색된 색채 회복 복원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사실 디지털로 해서 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라고 이제 디지털 기술이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최근 제가 했던 사업들 아까 2000년도 들어서 저는 이제 고건축 그냥 연구하지만 꼭 이 디지털이 같이 결부돼서 뭐 진행되면서 저는 이제 건축사 연구자 입장에서 조언하면서 프로젝트 참여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아까 환경사 쪽은 처음에는 이제 이 단계별 복원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사실 요 개별 건물들은 지금 하나하나 다시 연구들 진행해서 디지털로 BIM 설계 다시 하고 요 내부에 그걸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전체적인 이제 절의 배치 과정을 모델링했던 요건 한 2012년도 정도에 작업했던 거고요. 지금 2000년대 초반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그 복원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뭐하나 해서 요거는 그때 컨텐츠 진흥원 사업비 받아서 작업했던 거예요. 이거는 뭐 했었냐면 경주 남산 이런 데 가면 석탑재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탑재 뭐 이런 게 하나씩 툭툭 떨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당시에 이제 손으로 이걸 막 복원도를 막 그리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복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요때 작업했던 게 뭐냐면 이거 조금 되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 되게 원시적인 프로그래밍이긴 한데 예를 들면 석가탑의 부재 정보를 다 집어넣어 놓고 뭐 가문사탑의 부재 정보를 다 집어넣어 놓고 이 부재가 석가탑의 뭐 어디 뭐 1층의 부재로 추정해 보면 나머지 부재들이 어떻게 되나를 그려봐라. 그러면 아까 이 기존 부재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게 석탑의 가상 복원도를 확 그려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또 이렇게 깨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옥괴석이 깨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른 탑의 디지털 정보들을 이용해서 깨져 있는 부분들의 이 고기 연장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를 추론해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들을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제 그 가상도를 디지털을 뽑아주는 거를 작업들을 했었는데 열심히 작업하고 사실 못 썼습니다. 예, 사용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좀 말씀드리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저 구체적인 작업으로 디지털 기술로 했던 거는 이 광화문 복원하면서 광화문 현판 복원 작업을 이거는 이제 사실은 되게 간단한 그거지만 이미지 프로세싱 작업을 통해서 한 건데 당시에 그 유영준 청장님이 계셨을 때 광화문 뭐 복원 뭐 해서 막 문제되고 하면서 광화문 또 현판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썼던 글씨여서 이걸 그걸로 바뀌자 그러는데 현판 그거에 대한 거를 복원하려고 하니까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이게 유리건판 사진으로 이렇게 있는데 얘가 뭐냐면 이 사진에서 확대한 거예요, 여기를. 디지털 프로세싱 해갖고 이걸 작업해서 확대하고 이게 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리건판, 동영대 소장 유리건판들을 확대하고 얘를 한 다음에 얘를 다시 이 선들을 추출하는 작업들을 뭐 디지털 프로세싱 해갖고 막 추출해서 나중에 복원하긴 했는데, 예. 하여간 이런 데 지금 사용된다는 거죠. 최근에 또 이건 광화문 목조 복원할 때 썼던 건데, 광화문 복원하려고 그러니까 도면이 없어갖고요. 그 광화문 원래 도면이 일제강점기에 이제 했던 도면이 그때 한 7, 8장 남아 있었나? 그리고 이 첨화에 대한 그게 정확하지 않고 그 도면 가지고 첨화를 하니까 첨화가 이상하다고 그 목수 쪽에서 문제가 제기가 돼서 그럼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 분석 시도한 겁니다. 당시에 사진 가지고 이게 뭐 소실점 갖고 막 해서 이거를 이제 사진에 그 사진 측량 분석하듯이 측량기를 돌려서 여기에 부연, 연목 비례들을 추려서 요거를 지금 복원 설계 쪽에 반영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요거는 지금 다음에 발표하실 이상훈 대표님도 많이 하셨지만 BIM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이제 설계부터 시작해서 유지 관리에 쓰는 걸로 지금 문화재 쪽에서 모색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이게 요거는 제가 2025년까지만 했는데 아마 추가 사업이 있을 텐데 지금 파주에 있는 전통건축기술진흥재단에서 지금 있는 건물들을 다 BIM으로 해서 지금 축적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부재 정보들로 입력하고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2019년도에 그 보건 쪽으로 이게 전개되면서 저희가 지금 초점을 갖고 있는 건 그거예요. 이거를 연구에 활용하자. 3D 모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가장 사실 기초적으로는 그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2D 도면으로 이렇게 검토하던 내용에서 지금 이게 BIM 단계에서 각 부재의 정보들을 통해서 구조들을 이제 실제 여러 방면에서 이게 뜯어서 이 구조들이 합리적인 구조냐 아니냐 혹은 이걸 넘겨서 구조 해석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지금 구조 해석 쪽에 최초 사용했던 거는 미륵사지 석탑 수리 때 사용을 했습니다. 미륵사지 석탑이 지금 2000년대 거의
초반에 시작해서 한 2020년 근처까지 해서 복원했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문제됐던 게 뭐였냐면 석탑들이 이렇게 돌들이 쌓여 있는데 돌들 간의 관계들이 사실 이게 2D 도면으로는 분석이 안 돼서 아까 BIM으로 그걸 하나하나 다 스캔한 걸 토대로 해서 걔들의 관계들을 검토하고 나중에 이 구조 하중 검토할 때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저희가 황룡사, 뭐 미륵사, 중문들 하면서 계속 구조 검토하면서 이 복원 설계에 지금 활용했던 거예요. 요거는 지금 이상훈 대표님 작업하셨던 거여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작업하는데 이제 서양 쪽에서 아까 BIM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서양에서는 이런 거를 문제 삼아서 최근에 아까 세비야 원칙 말씀드렸던 거에 토대로 해서 이 빔 모델을 만들면서 이런 모델을 만들죠. 이거 색깔이 이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존재하는 부재. 그 다음에 뭐 떨어져 있던 부재를 올린 거. 그 다음에 없어진 부재를 다른 유적을 참조해서 만든 거. 아니면 그냥 설계로 채워놓은 거. 이거를 색깔로 다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왜 이 작업을 하냐면 복원을 했을 때 이게 어디까지가 되게 그러니까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을 명쾌하게 구분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작업한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사실은 지금 BIM 모델 하면서 그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미륵사 중문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아까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 그 다음에 출토되지 않았는데 인접 뭐 백제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 토대로 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작업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저희가 이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주요 고민 중에 하나인데 아까 국제적으로 아까 허구 뭐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허구 얘기했는데 저희한테 지금 이제 디지털 복원으로 가고 나서 이거를 대국민 서비스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문제됐던 게 그게요. 아까 실감 체험 뭐 이런 게 문제돼요. 요즘 디지털 기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들어가 보면 막 이게 건물이 진짜처럼 보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희 아까 지금 복원의 역사를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면 이게 진짜처럼 보이면 또 이 전문 연구자로서의 이게 안 되는데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막 되게 허접하죠, 사실은 좀. 이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단청도 칠하고 뭐 해서 하고. 근데 단청을 모르는데요. 부재를 막 디테일하게 뭐 보여주고. 이게 부재 디테일이 지금 자신이 없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전략으로 삼고 있는 거는 이 내용들, 요거는 황룡사지 중문 복원하는데 이것도 지금 단층인지 중층인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이 건물지에 단층으로 세울 수도 있고요. 중층으로 세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을 보여주자. 그 다음에 거기에 유적 유물에서 출토된 유물을 연구해서 밝혀진 내용들을 여기에다 담아서 보여주자. 이게 이제 저희 복원의 주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안들을 여러 개를 볼 수 있거나 축조 과정에 그 당시에 이제 축조 기술에서 보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하자고 그러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제가 55분에 끝내려고 하는데 2분 남아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디지털 복원 쪽 디지털 기술이 문화유산에 적용되면서 되게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는 게 아까 복원 모르는 걸 막 가짜로 만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디지털 기술이 되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유산에서 예를 들면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닌가.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건축물을 답사를 가셔도 그 건축물을 100%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문화유산에는 보존 뭐 이것 때문에 접근을 제약을 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복궁 근정전에 가서 보시면 근정전에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번에 캐대원에서 막 그 떴던 1월 오봉도 그 뒤에 저기 뭐 있고 안 보여요. 사실 그런 것들을 디지털로 되게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이게 경주 석굴암 해놨던 것도 경주 석굴암도 이게 되게 문제가 됐잖아요. 계속 경주 석굴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뭐 유산이라고 그러는데 막 열심히 가보면 유리 밖에서
지금 이렇게밖에 이것도 잘 안 보이죠. 이것도 잘 보일 때 얘기고요.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부에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이 경주 석굴암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되게 원형 논쟁이 붙어 있어요. 제가 그 10월 모경에 석굴암 뭐 학술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발표하는데 원형 갖고 발표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요 앞에 요의 일제강점기에 요 변형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여러 가지 안으로 해서 디지털로 이거 뜯어서 다시 보여주지는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디지털에서는 되게 큰 저희가 이제 실제 전문가들이 바라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요것도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 광창이 있었다 뭐 없었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과거에 막 그 석굴암 보수공사하고 논쟁이 됐었는데 거기 가보면 이렇게 부재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걸 3D 스캔 시켜갖고 해서 여기에 지금 이제 집어넣어서 검토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 3D 스캔해서 지금 어떤 분이 뭐 이 곡률 갖고 막 얘기를 해갖고 이렇게 지금 이 곡률이 여기에 맞니 안 맞니 뭐 하는데 이것들을 지금 사실은 이제 3D 스캔 아까 다음에 발표하실 이상훈 대표님하고도 잠깐 얘기하는 그 3D 스캔 데이터의 문제도 또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아마 스캔 데이터로 봐도 과거의 그 어떤 유적 정보들이 되게 정확하게 치석돼 있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검토할 때 디지털 기술이 갖고 있는 또 한계들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마지막으로 기술 개관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건축 전문가들 혹은 보건에 대한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디지털 전문가들이 이런 내용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